나를 은근히 업신여기면서 자기의 아래로 두려는 마음을 그 사람은 가지게 된다는 거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속상해하냐 라는 식으로 역시 또 역공격을 하면서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경우들이 또 있죠. 안녕하세요, 육아빠 정신과 전문의 정호열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제 채널에 올린 영상들 중에서 인기 순으로 정렬을 해보니까 1, 2, 3위가 다 엄마들의 인간관계더라고요. 엄마들 관계 핵인싸 끝판왕, 선 넘는 질문에 잘 대처하려면, 엄마들끼리 멀어지는 이유,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영상도 한번 보시고 댓글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래서 엄마들의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그러면서 늘 하는 생각은요, 사람은 참 역시 대단한 존재구나 이런 게 아니라 생각보다 별로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분들 개인 상담을 절반 정도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또 만나보면서 역시 드는 생각은 엄마도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부모는 대단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아까 드린 말씀,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구나, 또 엄마도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엄마도 생각보다 별로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이제 엄마를 비하하는 그런 말은 전혀 아니라는 거 아마 아실 테고, 생각보다 어쩔 수 없는 부분들, 또 현실적인 부분들, 신체적인 또 감정적인 한계를 가진 부분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 역시도 아이를 돌보면서, 물론 아빠이고 남성이지만 역시 아이를 키우는 존재의 삶은 생각보다 이렇게 훌륭하기가 쉽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겠죠. 근데 또 오늘 인간관계와 관련돼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은 동물이구나 이런 생각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엄마도 동물인 거죠. 동물과 사람은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어쨌든 사람도 동물적인 영역이 본능적으로는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좀 인정하고 조금은 겸손하게 잘 관리하는 사람은 오히려 엄마 역할을 더 수월하게 하는 것 같고요. 그거를 철저히 무시하고 난 아니야 하고 외면하는 분들은 잠깐은 뭐 괜찮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쌓였다가 터지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엄마들과의 관계에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 하면은 뭐 요즘에는 유튜브나 동물 관련된 프로그램 TV 이런 것도 많잖아요. 넷플릭스도 있고. 저도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보는 편인데, 볼 때마다 어떤 무리에 대한 그 동물들끼리의 어떤 상호작용, 무리 생활,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보면서 좀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이 있는데, 원숭이 우리에 어떤 취재진이 들어가서 관찰을 하는 건데, 원숭이가 이제 취재진이 들어가서 딱 똑바로 쳐다보면은 막 공격을 해요. 그리고 취재진이 좀 눈을 아래로 깔고 좀 안 쳐다보고 그러면은 가만히 있습니다. 거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쳐다보면 또 역시 공격을 하고, 이게 이제 눈빛으로 서로 정면을 응시하는 게 동물들 사이에서는 어떤 적대적인, 또 이제 서열을 좀 정해야 되는 그런 긴장되는 상황이라는 식으로 설명이 되고, 근데 이게 과연 동물의 세계에서만 그럴까? 우리는 사람이지만 특히 좀 더 미성숙한 초, 중, 고 이때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죠. 요즘에도 물론 뭐 왕따, 은따, 학폭, 언어폭력, 신체폭력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인 거는 동물적인 부분, 서열에 대한 부분이죠. 예전부터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느 학교에나 일진 그런 무리가 있고, 그런 무리들은 또 그 안에서 또 우두머리가 있고, 또 그 무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언제나 그 무리를 대할 때 조금은 아래로 이렇게 여기게끔 하는 분위기가 있고, 자신을 아래로. 그래서 딱 눈을 마주칠 때도 똑바로 쳐다보면은 이제 시비 거는, 정면으로 대항하는 느낌이고, 눈을 깔면은 그 아래에 있다, 나는 당신의 아래다, 이런 뉘앙스를 보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미성숙한 시기이기 때문에, 또 한창 그 서열에서 우월감을 막 느끼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자존감이 낮거나 환경적으로 어려운 아이일수록 그런 우월감에 많이 도취되기가 쉽죠. 근데 그거는 뭐 미성숙한 아이들이라 치고,
성인이 된 이제 이후에는 그런 게 없냐? 잘 따져보면 그렇지 않죠. 뭐 대학 생활이나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엄마들의 커뮤니티 역시도 마찬가지죠. 부정하고 싶고 부인하고 외면하고 싶지만 현실이라는 것을 좀만 경험해 보면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올렸던 그런 영상들도 그런 내용이었고, 우위에 있는 존재가 뭐 정보가 많은 사람이냐, 성격적으로 외향적인 사람이냐, 아니면은 뭐 기가 센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드렸었고, 또 그런 서열을 정하는 갈등, 미묘한 갈등들에 되는 게 이제 선 넘는 질문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영상에서 한번 다뤘었죠. 그리고 엄마들끼리 또 아주 친하다가 또 결국에는 멀어지는 이유들도 결국에는 이런 미묘한 서열 관계에 의한 다툼, 갈등, 분쟁, 무시받는 느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원숭이라는 동물의 예로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 서열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비슷한 예로 이제 곤충으로 들어가면 여왕벌 이런 게 있죠. 여왕벌 놀이. 여왕벌이 딱 있고 그 주변에 다스리는 무리들이 있고. 근데 이게 여왕벌뿐만이 아니라 엄마들의 세계에서도 소위 여왕벌 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무리든지 주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이끄는 무리가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주도자가 2명이 될 때 결국에는 서열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무리가 분열되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소수의 무리이기도 하지만 크게 봐서는 맘카페도 분열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물이고 엄마도 생각보다 동물적인 부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특히나 엄마라는 이런 존재, 그 삶의 패턴은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더 크게 하기도 하고요.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좀 잘 억압하고 조절했던 부분들이 더 드러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 서열 다툼, 동물 같은 부분들, 관계에서 이런 어떻게 미성숙한 어려움들은 역시 엄마이기 때문에 더 발생하기 쉬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우선 드리면은, 이 인간관계라는 거는 사실은 나와 남의 관계인 건데 균형이 참 중요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놓치지 않고 자기 존재감을 잘 가지고 가는 게 결국에는 휩쓸리지도 않고 적당히 선도 지킬 수 있고 거절도 할 수 있고 내 영역도 지킬 수 있고, 그렇게 또 자존감도 지킬 수 있고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에너지로 또 자녀들 양육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훼손이 되기가 쉬운 구도라는 거. 왜냐하면 나와 남의 관계에서 남쪽으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 남이라는 거에는 우선은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남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나를 사랑하고 내 정체성을 잘 유지하던 사람도 엄마가 되는 순간 엄마의 덕목은 아이 중심적으로 돼야 된다는 그런 착각이 좀 많이 있어서, 특히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문화에 많아서 결국에는 아이 쪽으로 많이 기울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많이 잃게 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한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 아이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아이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게 의존 욕구, 친밀감의 욕구, 유대감의 욕구는 잘 충족하는 면이 있지만, 반대로 너무 또 중요한 영역인 개인의 자유, 독립의 영역, 이런 부분들은 훼손될 수밖에 없는 구도. 이 구도로 몇 년을 살다 보면은 결국에는 자기 정체성이 훼손되고 남과 나의 어떤 선 같은 개념도 잘 없어지고, 그런 사이에서 이제 관계라는, 엄마라는 관계들을 맺다 보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다들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분위기에 휩쓸리고, 또 굉장히 선을 넘거나 이런 착취적인 사람을 만나도 거절을 못하고, 또 이런 착취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래는 그러고 싶은 본능이 있고 욕구가 있어도 그래도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 합리성, 이성적인 부분, 또 길게 바라보는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잘 억압했던 것도 엄마를 살다 보면 이게 이제 취약해져서 막 드러나요. 그래서 관계에서 자꾸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거기서부터 우월감을 맛보려고 하고, 특히나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자존감이 낮아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대로 인풋과 아웃풋이 딱 비례하지 않는 느낌, 거기서 좌절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 좌절감을 또 보상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가 되면은 나의 우월감을 회복하려는 그런 욕구가 있고, 그게 인간관계에서 서열에서 우위를 점하는 식으로 많이 충족이 되는 게 있고, 그 매력에 빠진 분들은 이제 여왕벌 놀이를 계속 하게 되는 거죠.
홀수의 저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둘이 있으면 괜찮고 문제 없고 넷이 있으면 둘둘 문제 없는데 셋이 있을 때 한 명이 소외되는 그 느낌, 뭐 다섯이 있을 때 한 명이 소외되는 이 느낌이 중고등학교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엄마들 커뮤니티에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구도들의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드린 거고 또 개인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엄마들 개인 상담을 많이 하는 편인데 처음에는 육아 얘기로 계속 이제 나오다가도 근본적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현재 진행형이 많이 일어납니다. 엄마들과의 관계죠. 그런 분들이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우선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치관이 있어요. 사람 관계에 대한 굉장히 높은 기준과 이상적인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관계는 굉장히 친밀하고 돈독해야 되고 또 뭔가 사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해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있는 분들일수록 좌절을 당연히 많이 하고 실망을 많이 하겠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부류는 이렇게 관계들이 내 주변에 형성될 때 내 주변 사람들을 너무나도 다 관리하고 싶은 욕구, 그 관리라는 게 뭐 엄청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좋은 사람으로 여겼으면 좋겠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일수록 결국엔 또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사람 관계라는 거는 원래부터도 나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케미라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무의식적인 영역들이 너무 많이 작용해서 왜 좋은지를 말할 수 없게 그냥 좋은 거, 그다음에 왜 싫은지도 사실은 말할 수 없지만 그냥 싫어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인정을 하지 않고 나를 왜 싫어하냐,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그러면 널 나를 좋아하게끔 더 잘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많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줄 알고, 하지만 인간관계는 그런 식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서 잠깐 그런 반응을 얻을 수는 있지만 길게 가지 못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인간관계에서 취약한 특성 중에 하나가 의존적인 특성이에요. 의존이라는 거는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유대감, 친밀감을 누리는 거, 그게 아이를 키울 때 너무 중요한 덕목이기도 한데 이게 성격적으로 너무 지나친 분들이 있어요. 나의 독립적인 영역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된 적이 없는, 엄마가 되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도 그랬는 그런 분들일수록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친밀감을 형성하고 나의 어떤 삶의 소소한 어떤 결정들도 다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 사람 말을 듣고 소위 이제 귀가 얇은 부류죠. 특히 엄마라는 것은 굉장히 처음 경험해보는 것들이 많고 두려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나 혼자 선택하지 못하고 선배나 어떤 조언을 자꾸 들으려고 하고 그게 철저하게 의지하고 의존하는 거죠. 그런 관계가 됐었을 때 결국에는 역시 관계에도 서열이 또 생기고 거기서부터 종속이 되고 결국에는 거기서 또 상처를 받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 스트레스가 그냥 뭐 잠깐 시행착오나 스트레스가 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존재감이 많이 흔들리고 너무 스트레스가 돼서 결국에는 그게 정작 내가 해야 될 아이를 키우는데 지장이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이 얘기를 좀 드리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균형이 잘 안 잡히는 그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 중심을 잘 잡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아무리 뭐 거절을 좀 해라, 선을 좀 잘 그어라 이런 얘기를 드린다 해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나의 중심이 없는 상태에서는 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내 자기 확신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척 잠깐 할 수 있어도 결국엔 티가 나요. 인간관계는 무의식적인 상호작용이고 특히 서열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사람이 선을 넘는 질문을 자꾸 하면서 이제 흔들면 거기서 흔들려요. 내가 뭐 거절하는 말을 해도 목소리가 떨리거나 눈빛이 흔들리거나 그러면은 그걸 또 기가 막히게 해체해서 더 집중 공격을 하면 결국에는 털리고 그러면 또 결국에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더 좌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중심을 잘 잡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뭐 예전부터 책도 냈고 기본적인 균형 육아라는 개념이랑 똑같습니다. 남과 나의 균형인데 결국에는 아이와 나의 균형으로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아이 쪽으로 많이 쏠려 있을 거기 때문에 내 쪽으로 많이 가져오려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시간, 에너지, 돈 모든 영역에서. 그게 좋은 엄마의 덕목과 안 맞는 것처럼 자꾸 이제 인식이 되고 이기적인 엄마 같은 느낌이 들지만 육아라는 20년 이상의 마라톤을 잘 뛰기 위해서는 내 영역을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번아웃도 예방이 되고 우울증도 예방이 되고 결국에는 아이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기본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인간관계 영역에 있어서도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내 영역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미 제 육아빠 채널에서 많이 드렸지만, 엄마들의 인간관계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도 역시 똑같은 부분으로 이제 깔때기처럼 귀결이 됩니다. 내 영역 잘 지키고 계신가요? 오늘 이 강의를 한번 들으셨으면 내 영역을 잃어버렸던 거, 어떤 영역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뭐 취미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했던 소소한 것들도 좋고, 너무 많이 희생하고 헌신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내 쪽으로 가져오는 것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자신감과 이런 것들이 좀 생기는 느낌, 그게 나도 모르게 인간관계에서, 엄마들과의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느낌을 분명히 경험하실 것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엄마들의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동물의 왕국이라는 표현이 좀 거칠긴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을 느끼고, 또 경험담도 댓글로 남겨주셨는데요. 댓글을 보다가 또 인간관계와 관련된 심오한 심리적인 흐름을 설명드리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이 생겨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나를 따라하는 엄마, 왜 그런 걸까? 댓글을 읽어보면은, 제가 아는 지인은 아이 엄마고 그 지인이 아기 이유식부터 기저귀 선택, 물병 선택, 어린이집 선택, 옷 신발 선택 등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결정까지 제대로 혼자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 저에게 물어보거나 제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 한다던가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처음엔 제 아이 옷 입히는 거, 집안일 살림살이를 비슷하게 하길래 너무 놀랐는데, 오랫동안 지켜보니 자기 확신이 너무 부족한 엄마여서 그런 거더라고요. 또 아이에게 지나치게 헌신하고 모든 가정의 중심이 아이를 위해 맞춰져 있는 엄마였어요. 그 지인 엄마랑 어쩌다 통화를 하게 되면 통화 내내 자기 동네 엄마들 욕, 자기 남편 불만, 육아 힘들다는 소리, 돈 못 벌어서 자존감 떨어진다는 소리는 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동네 엄마들과 카페 가며 하루를 보내는, 뭐라도 시작해 보라고 하면은 아유 시간 없어서 그 일 되게 어렵대 하면서 온갖 핑계를 댑니다. 처음에는 인상도 좋고 착해서 가까워졌으나 시간이 지나며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가까이 하면 할수록 기빨리고 피곤하고 제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엄마여서 한 1년 전부터 딱 거리를 뒀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또 내가 그렇게 따라하는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하죠. 이 댓글에서 보여주는 그 지인은 의존적인 성격 패턴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전에도 제가 이 채널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의존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육아를 하는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거죠. 내가 하나하나 결정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들을 내가 결정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의지하면서 전적으로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의 선택을 따라하고. 근데 오늘은 그 얘기를 드리려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아무리 이제 따라하고 그런 게 있어도 내가 저 사람을 따라하고 싶다라고 느껴지는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따라하진 않아요. 의존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도 그렇고요. 별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꽂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너무 좋아 보인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하고 싶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요즘 SNS에서 많이 보여지죠. 82피플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플루언서 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공동구매나 광고나 SNS를 이용해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맹목적으로 그런 분들을 좇게 되는 분들이 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 나한테는 되고 그 사람을 너무 따라하고 싶고, 이런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선망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 그 사람이 하는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따라하고 싶고, 특히나 아이 엄마들은 선택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이를 먹이는 음식부터 해서 입히는 옷, 교육, 학원, 이런 것들까지도 다 따라하고, 왠지 따라하면 안전할 것 같고 그 사람처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 그게 너무 스스로도 조절이 안 되고 불편하다면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을 잘 헤아려 보시도록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따라 할까? 왜 꽂힐까죠?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너무 좋아 보인다, 따라하고 싶다, 나의 로망이다,
이런 대상이 주변에 있을 거거든요. 근데 뭐 누가 부럽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어떤 점이 부러운지. 굉장히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진 외적인 부분들일 수도 있어요. 신체적인 외모, 그리고 경제적인 자산, 여유, 또는 뭐 남편과의 화목함, 또는 아이가 굉장히 성격도 좋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실하고 뭐 이런 부분들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사람이 가진 어떤 학벌이나 지적인 능력 이런 걸 수도 있고, 또는 꾸미는 스타일이나 패션 감각 이런 걸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꽂히고 굉장히 그 사람을 선망하고 그 사람이 또 나를 어떻게 보는지 굉장히 안테나가 많이 가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느낌이 들면 내 감정이 굉장히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반면에 나를 조금 무시하거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 굉장히 침체되고 우울해지고 자신감도 꺾이고, 이렇게 나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면이 그런가를 집중을 잘 해보시는 게 근본적인 해결에 도움이 돼요. 한번 떠올려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여기 댓글로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내가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보다는 직접 써보는 거, 누군가한테 말로 해보는 걸 통해서 나도 몰랐던 내 마음이 조금씩 보이는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또 흔한 예로 반대되는 측면이 있죠. 꽂히긴 꽂히는 건데 반대로 꽂히는 거예요. 저 사람 너무 싫어. 엄마분들 커뮤니티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성향이나 기질, 뭐 스타일 다 다르죠. 그리고 원래 내가 친구 맺는 스타일로는 가깝게 지내지 않을 만한 사람도 아이를 중심에 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은 모임 안에 있고 교류를 많이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또 경험하죠. 아, 이런 사람은 내가 원래 안 맞았고 원래는 이런 사람들하고 친해지지 않았는데 점점 관계가 맺어지는 느낌. 같은 단톡방에도 있고 오프라인 모임에도 있고. 근데 사실은 첫인상부터 별로다. 또는 말하는 말투만 봐도 별로다. 나중에는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얘기만 들어도 감정이 불쾌하다.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할까? 이런 관점이나 의문보다는 나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싫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 사람이 가진 어떤 특성들이 싫은 거거든요. 어떤 점이 싫은가? 이것도 역시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선망의 대상의 그 내용들이 다 달랐듯이 내가 불편한 것도 내용들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저 엄마 되게 아이는 뒷전이고 맨날 자기 좋은 것만 하고 어린이집에서도 제일 늦게 하원시키고 일도 안 하면서 맨날 자기 취미생활하러 돌아다니고 쇼핑하고 놀고 그런다. 이런 것 때문에 싫어하는 분도 있고요. 또 반대도 있어요. 저 엄마는 되게 아이만을 위한 삶을 산다. 되게 한심하다. 저렇게 살면 불행할 건데 그게 굉장히 좋은 엄마인 것처럼 그렇게 지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불편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같은 부분에 대한 반대되는 시각이죠. 어쨌든 불편한 거.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몇 가지만 예를 들었는데도 다양하죠. 이렇게 선망이 되는 영역이 있고 너무 불편하고 싫은, 피하고 싶은 영역이 있고 결국에는 나를 움직이는 그 에너지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신호인 건데, 이거는 극과 극이잖아요. 반대 상황인 것 같지만 사실은 공통적인 분모가 있습니다. 뭘까요? 나의 무의식적인 영역과 관련이 많아요. 평소에는 또는 내가 살면서 많이 억압하고 억누르고 외면하고 부정하고, 그래서 나는 별로 관련된 마음이 없어, 별로 신경 안 써, 이런 영역들이 사실은 그 엄마를 볼 때 올라오고 수면 위로, 그래서 선망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너무 싫어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공통점은 어쨌든 내가 불편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수면 아래로 내려놨던 심리적인 갈등, 그거를 내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으면 이제 컴플렉스라고 보통 부르고요. 나도 아예 모를 정도로 꽁꽁 숨겨놨던 부분은 그림자 영역이라고 하죠. 주관적인 어두운 영역. 남들이 나를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안 좋게 볼까봐 조심스럽고, 이런 경우에 다른 사람이 가진 그런 면을 굉장히 선망하게 되어 있고요. 그거는 각각 다르죠. 외모일 수도 있고
경제력일 수도 있고 남편에 대한 그런 걸 수도 있고 자식에 대한 그런 걸 수도 있고 성격, 성향일 수도 있고요. 똑같이 어떤 사람이 너무 불편하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그 특성이 사실은 내 안에 이미 고민되고 불편했던 영역, 그래서 위축됐던 영역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엄마 너무 싫어, 불편해, 그래서 함께하기 싫어. 그 사람이 가진 어떤 특성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너무 나대, 이런 것 때문에, 성격 때문에 싫다 치면은 내 안에 흔히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를 수 있고 뭐 장단점이 다 있는 건데, 오랜 나의 가치관이나 교육받은 내용이 너무 그렇게 외향적이고 나대고 흥분을 잘하고 이런 거는 좋지 않은 거다, 조신하지 못한 거다, 이런 교육을 많이 받거나 내가 어렸을 때 그런 행동을 좀 했다가 많이 혼나거나 그래서 이건 좋지 않은 거구나 이렇게 위축시켜 놓고 스스로 나는 그런 게 없다라고 훈련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간 경우에 그런 사람을 보면은 이런 갈등이 다시 올라와요. 반대로 굉장히 소심하고 뭔가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이런 사람을 봤을 때 불편하다 하면 그거 역시도 내가 예전에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소심하고 낯가리고 이런 성격이었는데 부모님이 그런 나의 행동을 많이 지적하고 혼내고 푸시해가지고 이제 애들 사이로 자꾸 밀어붙이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 그렇게 오랫동안 습관이 돼서 나는 안 그런 사람인 걸로 여기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을 딱 볼 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죠.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마주할 일을 자꾸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제한하게 될 일이 많아지고, 특히 아이를 중심에 둔 관계에서는 내가 그런 사람들이 불편해서 아이들과의 관계에 도움될 수 있는, 또는 뭐 아이를 키울 때 필요한 정보를 교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 자체도 또 피하게 되는 식으로, 이런 게 사람마다 항목들이 엄청 많은 겁니다. 근데 이게 엄마들과의 관계에만 국한되지가 않는다는 게 역시 또 함정이에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성향들이 점점 이제 표현이 되죠. 기질, 행동 패턴. 근데 역시 똑같은 기준으로 아이에 대해서 불편함이 올라옵니다. 굉장히 흔한 경우죠. 우리 아이 너무 소심하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억지로 아이를 바꾸려고 막 밀어붙이고 그런 아이를 막 비난하는 거죠. 그 이유 역시도 사랑하는 내 아이를 비난하는 이유가 아이가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 그런 교육적인 마음, 물론 뭐 그런다고 바뀌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육적인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더 깊은 곳에서는 똑같아요. 누군가를 비난함으로써 그 사람의 그런 면이 올라올 때 내 마음 안에 있는 불편함을 내리기 위해서 비난하면 난 아니야, 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의 나를 향한 그런 비난과 나의 이런 면을 존중하지 않음 때문에 내가 힘들었고, 그래서 억압했던 게 역시 아이를 키우면서 또 올라와서 또 비난하면서 역시 이게 자꾸 악순환되고 대물림되고 아이에게 자기가 가진 면을 존중하지 못하는 마음을 자꾸 심어주게 되는 식으로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마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거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오히려 그거를 수단으로 내가 이런 영역이 불편하구나,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바라볼 수 있고, 그러면은 아이를 키울 때 그런 부분들을 더 편안하게 존중해주고 수용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될 수 있는 거죠. 그걸 기회로 삼아서 내가 왜 이 사람이 너무 좋을까? 이 사람이 왜 너무 싫을까? 내 안에 이런 영역들이 오랫동안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그쪽으로 마음을 헤아려보는 거. 기회가 됐었을 때 하나라도, 한 걸음이라도 나의 마음 쪽으로 접근하는 그런 과정을 하다 보면은 참 신기하게도 마음이 안정이 되고요.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고요. 당연히 아이를 키울 때 제일 중요한 아이와 상호작용, 존중하는 마음으로 상호작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결국에는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나를 돌아봄으로써 아이와의 상호작용에도 긍정적인 선순환을 일으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는 그런 중요한 기회들이 되는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엄마들의 인간관계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를 1년, 2년 계속 하다 보면은 아이가 계속 커가면서 새로운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그걸 해결하고 그때그때 힘든 점들이 있고 또 적응해 가고 하는 과정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계속되지만 적응하기 힘든 게 바로 엄마들의 인간관계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접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것 역시도 인간관계 고민이고요. 이거는 아이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크면서도 늘 변화되지 않는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엄마들의 인간관계에 대한 영상들을 올렸고, 예전에 선 넘는 이유, 초면에 선 넘는 질문을 하는 이유에 대한 영상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댓글들을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이렇게 대응을 나는 한다 라는 팁이기도 하고 또 조언이기도 한 댓글들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선 넘는 질문을 받으면 바로 남편분은 무슨 일 하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대답을 들은 다음에 적당히 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맞불 작전이죠. 역공격.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게 역시 선 넘는 질문이기 때문에 선 넘는 질문으로 대꾸를 한다. 아, 이러면 되는구나. 그래서 다음번에 내가 그렇게 해봐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겠죠. 그 당사자가 남편의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선 넘는 질문을 한 이유가 나도 그런 질문을 받아서 답을 하고 싶었던 경우에는 오히려 더 그 대답을 하면서 기세등등해지겠죠. 그거 역시도 내가 원하던 모습은 아닐 겁니다. 또 반대로 별로 남편분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이 질문을 했었을 때 상대방은 불쾌하겠죠. 하지만 불쾌한다고 해서 내가 경험한 것처럼 당황하고 그럴 가능성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 넘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 많이 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역공격도 또 많이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기보다는 오히려 속에서 더 도끼를 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할 수도 있고 두루뭉실하게 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놓고 정색하면서 피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순간에 나에 대한 감정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이고 그 감정은 계속 또 작용을 합니다. 인간관계를 맺는 동안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더 골치 아파지죠.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 내가 당한 만큼 또 복수를 해주겠다 이런 마음을 품기 때문에 관계를 앞으로 맺을수록 더 내가 공격당할 위험, 그런 위험으로 또 이끌려가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그런 수치스러운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져요. 그러면은 오히려 내가 이렇게 역공격 처음에 한 게 또 하나의 후회의 소재가 되기도 하죠. 아, 그냥 대충 넘어갈 걸,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대꾸를 하는 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오히려 더 일이 커지는 경우도 많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어떤 팁을 얘기해 주신 분이 있는데, 저는 아줌마들이 있는 데서 대출 얘기를 하고 오히려 없는 척을 해요. 이것도 하나의 작전일 수 있죠. 내가 없는 척을 한다. 내 앞에서 그 사람이 이제 잘 산다고, 시댁 잘 산다고 이제 자랑을 하면서 말을 하는 경우에 속에서는 내가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면 더 질투를 느낄 수도 있고 경쟁심이 들 수도 있고 나를 더 못 살게 할 것 같아서 그냥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말을 안 한다. 그냥 없는 척 한다. 그러면은 우선은 그런 일은 없으니까 내가 더 편해지더라.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임기응변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근본적인 도움은 또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없는 척을 한다. 그러면은 그분 입장에서는 없는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부분은 더 얘기하고 싶어집니다. 또 없는 척을 하기 때문에 없는 척을 하려면 자기가 자랑할 때 맞장구를 더 쳐줘야 되고 더 호응해야 되고 부러워하는 모습을 또 척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더 신나가지고 더 떠드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나를 은근히 업신여기면서 자기의 아래로 두려는 마음을 그 사람은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월감 또는 열등감이 이런 식으로 선 넘는 질문의 내용으로 작용을 하는데, 잘 산다 라는 경제적인 부분을 자랑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딱 잡았을 때 그거를 가지고 업신여기면서 자기 우월감을 계속 획득하려는 과정을 하기 때문에 내가 없는 척하는 게 오히려 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 부분을 계속 쥐고 흔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틈만 나면은 그런 얘기를 몰고 가는 거죠. 1대1인 경우도 그렇지만 특히나 다대일인 상황에서 굉장히 미묘하게 그런 부분을 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은근히 나를 아래로 두는 뉘앙스를 다른 사람 앞에서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내가 그냥 마음 편하려고 없는 척 했는데 점점 이제 부글부글 끓겠죠. 억울하고. 또는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다니는 거죠. 없다고.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내가 또 다른 사람 통해서 들었을 때는 역시 또 억울하고. 그래서 이렇게 또 거짓말로 둘러대고 척하고 잠깐은 편할 수 있지만 더 큰 후폭풍이 나중에 몰려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팁으로 그냥 대충 비밀인데요 호호호 하고 넘겨요. 물론 바빠서 잘 나가지도 못하지만 이렇게 대충 넘기는 거 쿨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하지만 정색도 아니면서 애매하게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선은 그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얘기하기 싫구나 그냥 적당히 넘어가 줘야겠다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섬 넘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계속 물고 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려고 근본적인 목적 자체가 끝까지 파고들어서 결국에는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한번 방어가 있다 하더라도 계속 집요하게 또 파고들 수 있어요. 바로 그 직후가 아니더라도 언젠가 나중이라도 기회를 호신타탐 노리면서 또는 다른 모임에서 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이 사람한테 내가 대답을 못 들었던 그 영역을 또 그때 틈타서 질문을 함으로써 피해갈 수 없게 계속 유도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뭐 넘길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당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감정적으로 나에 대해서 불쾌함을 그 사람은 가져요. 그냥 이렇게 대충 넘기려고 하네. 쉽게 말해서 괘씸죄가 나에게 또 적용이 돼서 오히려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나를 불편하게 계속 대하거나 이거를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내 커뮤니티에 속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벽을 쳐서 못 들어오게 텃세를 부리거나 들어오고 싶으면 까라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나를 불편하게 흔듦으로써 비밀을 지킬 수 없게 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임기응변은 될지언정 결국에는 털릴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팁으로 쓰신 건데 역시 임기응변으로 본인을 숨기는 거죠. 저는 치과의사인데 일부러 직업을 숨겨요. 그냥 회사 다닌다고 함. 이러는 경우들이 또 꽤 있습니다. 근데 또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는 분이 댓글로 왜 그러는 거냐 진짜 궁금해서 내가 만약 치과의사라면 나는 이마에 써붙이고 다닐 텐데 그랬더니 또 다른 분이 이용하려고 띄워주고 또 은근히 질투를 하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굳이 이런 인간관계 필요 없는데 도움될까 붙는 사람도 많다. 나는 의사는 아니지만 조건이 좋아 보이면 이런 경우를 겪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주변 인간들 날로 이 봐달라고 깎아달라고 함 수시로. 그런 뭔가 무리한 요구를 할까봐 숨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나의 직업에 대해서 부러움을 가지도록 하는 게 피곤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질투가 될 수도 있고요. 질투가 아니더라도 우월감이든 뭐든 상대방이 더 우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과 친해지고 또는 친한 척함으로써 내가 그만큼 우월하다라는 척을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치과의사라는 게 밝혀졌을 경우에 그런 목적에 딱 부합하기가 쉬워요. 더 황당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나는 계속 거리 두고 별로 안 친한데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나랑 되게 친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지인인데 거기 가봐라. 내 얘기하면은 잘해줄 거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진 어떤 영향력으로 나를 그런 수단으로 삼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황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숨기게 되는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은 우선은 피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들통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들의 세계라는 게 다 얽혀있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 것 같아도 한 다리 두 다리 건너서 막 알게 될 수가 있어서 나중에 들통나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는 그게 또 하나의 나의 약점이 될 수 있는 더 힘들어집니다.
또 하나의 이제 방법적인 측면을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선 넘는 사람들 순간 너무 당황해서 그때는 제대로 받아치지를 못하고 참고 참다가 나중에 따로 만나서 그때 속상하는 일을 말하면서 앞으로 조심해달라고 부탁하는 스타일이었어요. 혹시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손절할 생각으로. 이런 나의 스타일은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얘기를 하신 건데, 사람마다 다 대응 방법이 있고 본인이 가진 성격, 성향, 경험에 의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교적 임기응변은 아닌 걸로 저는 여겨지고, 자칫 안 되면 관계가 틀어지고 뭐 손절까지 될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를 감안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저런 임기응변보다는 차라리 솔직하게 나의 마음을 얘기하는 게 그나마 낫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역시 완벽하게 해결되진 않아요. 이분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가 있다는 거,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고 단절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속상해 하냐 라는 식으로 역시 또 역공격을 하면서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경우들이 또 있죠. 특히나 선 넘는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역지사지가 잘 안 되고 그런 배려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속상해 하냐라는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꽤 크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나를 좀 거리를 둘 수도 있고, 나를 탓할 수는 없죠. 왜냐면은 내가 뭐 그걸 가지고 정색을 하거나 역공격을 한 거나 또는 거짓말로 응기응변을 한 건 아니니까 본인 감정을 얘기한 거고, 조금 조심해줬으면 좋겠다고 공손하게 또 부탁까지 한 거기 때문에 공격은 할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는 불편하죠. 그래서 좀 쳐낼 수 있죠. 그러면은 관계가 조금 이렇게 돈독해질 수는 없고, 만약에 그 사람이 또 가진 관계적인 영향력이 큰 경우에는 역시 내가 가까이 하기 힘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확장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어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에는 꾹꾹 참고 하다가는 이게 쌓이다가 결국엔 터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안으로 터져서 의욕이 떨어지거나 스트레스가 커지거나 우울증이 생기거나, 그래서 내 육아에, 진짜 중요한 나의 아이 육아에 지장이 생기거나, 또는 참다가 그 사람 앞에서 엉뚱하게 터지기도 하죠.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다가 이제 와서 그렇게 터지냐라는 식으로 그 사람은 더더욱 큰 역공격을 할 수도 있고, 또 돌아서면 그게 역시 나의 이불킥의 소재가 돼서 후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리스크는 있지만 그래도 임기응변보다는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또 하나의 어떤 대응이겠죠. 아이가 초등 고학년인데 아직도 엄마들과 관계를 안 맺고 있습니다. 제가 일해서 모임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니어서 그렇지만, 만약에 시간이 나도 일부러 피해요. 코로나 때는 안 모였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지만 요즘엔 또 그렇지가 않고, 또 얼떨결에 단톡방에 들어가도 모이자고 하면은 또 선악이 있다고 하면서 피하고. 근데 요새는 좀 고민이 된다.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이 되는데, 아이를 거의 다 키운 친구가 자기 경험을 얘기해 주는 게, 처음부터 시작 안 하는 것도 괜찮다, 큰 문제 없다, 그래도 친한 엄마 한두 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유튜버에게 들었는데, 같은 학년 같은 성별 말고 같은 학년 다른 성별이거나 한두 살 많은 같은 성별의 아이 엄마와 친해지면 좋다고 하더라. 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직접적인 경쟁의 대상, 질투의 대상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얘기를 실질적으로 하고 계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하는 고민을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하냐 마냐 이 부분인데, 댓글들을 보다 보면은 그냥 나는 그래서 관계 안 맺는다, 결국에는 다 소용없더라,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나는 아예 관계를 안 맺고 마이웨이로 간다라는 분들이 하나의 방법처럼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 제가 접하는 거는 역시 회피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영상에서 회피적인 성향이 아이를 키울 때 굉장히 악순환될 수 있는 성향이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크면서 관계를 맺기 때문에 내가 주도해서 관계 맺는 게 필요 없다 쳐도 내가 가진 그런 갈등을 피하는 패턴 자체는 강화가 되는 거고요. 그거는 다른 엄마들과의 관계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렇게 확장이 돼서 가장 중요한 내 아이와의 관계에서 역시 회피적이 되는 경우들도 많고, 또 더 중요한, 아이가 부모의 모습을 알게 모르게 많이 보고 배우기 때문에 뭔가 갈등이 있고 좀 불편하고 하면은 그냥 안 가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도 생각해서 자기가 친구 관계를 맺을 때도 뭔가 불편하거나 내가 친구랑 만나려고 했는데 다른 친구가 끼거나 이런 상황에서 그냥 안 가고 마는,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또 합리화, 나는 별로
놀고 싶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회피가 아이에게 굳어지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미묘한 거기 때문에 글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정말 많은 경우에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그냥 마이웨이로 간다, 단절한다라는 깔끔한 결론 역시도 사실은 깔끔하지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쩌라는 거냐,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라는 얘기를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러면 어떤 접근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드려보는 시간을 다음번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엄마들의 인간관계에서 선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선 넘는 질문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에 대한 몇 가지 예시들을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모두 다 임기응변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어려움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고 오히려 악순환이 더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예고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어쩌란 말이냐, 그 얘기를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구독자분의 댓글이었는데요. 저 스스로 바운더리를 지키지 못해서 화나고 억울한 경우가 많았어요. 선을 넘어올 때 즉시 대처하지 못해서요. 혹시 이와 관련된 참고할 영상이 또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다른 구독자분께서 친절하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과 일맥상통해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연 선생님 영상 중에 마음 가는 제목부터 쭉 보시다 보면 멘탈이 점점 강해지실 거예요. 영상을 보다 보면 결론은 내 감정을 순간순간 알아채고 나약하고 취약한 모습조차도 외면하지 말고 내가 셀프 토닥토닥 수시로 해주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의 부모가 되어서 어린아이에게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듯이 넌 존재 자체로 소중하단다를 계속 해주시면 섬나는 발언에 점점 흔들리지 않고 대처하게 되더라고요. 어쭈 선 넘네, 알아채는 거죠. 전에는 훅 당하다가요.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결국에는 선을 넘는다는 거, 거기에 내가 대처한다는 거는 나와 남 사이의 이 바운더리에 대한 것과 아주 관련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내 바운더리를 넘어온다는 거고 내가 내 바운더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이 경계를 탄탄하게 지킬 거냐, 이런 의문이 항상 있는데요. 우선 가장 흔한 거는 뭐냐면은 선을 넘는 것을 그 순간에는 내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집에 와서 그때를 곱씹어 보면 이거는 분명히 선을 넘은 것 같다라는 판단이 점점 들면서 감정이 더 안 좋아지죠. 당한 거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이 얘기를 또 하면서 더더욱 확신이 들죠. 이건 넘은 거다, 왜 거기서 가만히 있었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자괴감이 더 들죠. 근데 만약에 타임머신으로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선 넘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머리가 나빠서 또는 이해를 못해서 상식이 부족해서 보편적인 사회성에 대한 기준이 별로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라요. 내가 차분한 감정인 상태에서는 파악할 수 있는 것이 그 순간의 감정이 차분하지가 않아서 굉장히 당황돼서 판단을 못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당황은 왜 되냐면은, 당황함은 감정이 아니에요. 당황은 뭐냐면 내가 그 순간의 감정이 너무 격해졌을 때, 이 감정이 너무 크고 내가 이 감정을 어떻게 할 줄 모르겠고 이거를 추스리지 않았다가는 조절이 안 돼서 어떻게 충동적으로 또 튀어나갈까봐, 이런 순간의 감정은 내가 스스로 좀 차단하고 벽을 치면서 당황이라는 그런 뿌예지는, 멍해지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 감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돌아서면 그 안개가 걷히고 그때의 감정이 명확하게 보이죠. 너무 화가 난다, 또는 부끄럽다. 그래서 그 순간의 그 감정, 내가 당황함이라고 가려져 있는 그 순간의 감정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경계를 지켜야겠다, 흔들리지 말아야겠다, 이런 각오로 되는 게 아니라 감정을 그 순간에 잘 관리하는 거. 이거는 그 순간에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는 이미 벌어진 일이고요. 평상시에 내 감정을 명확하게 잘 인식하고 지내는 것이 충분히 됐을 때 그 순간에도 잘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 심리의 기본, 많이들 아시는 자존감과 관련이 돼요. 자존감의 3요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3요소는 자기 조절감이라고 불리는,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자기 삶을 주도하고 또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이런 능력과 관련이 아주 많이 돼요.
내가 상대방이 선을 넘어오는 그 순간에 내 감정이 뭔가 흔들리고 불안한데 내 감정이 이러다가 더 격해져서 나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서 수위 조절을 내가 못해가지고 더 큰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 관계가 더 힘들어지고 나중에 그 뒷감당은 나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의 미묘한 감정 조절의 능력에 대한 확신, 자신감이 적을 때 그 경계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넘어온 것 같아도 내가 좀 억울해도 그냥 참고 넘기자 이런 식으로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존감의 하나의 요인인 자기 조절감과 관련이 아주 많이 되고 스스로 평상시에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느낌이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럴 때 좀 당황이 많이 되고 조절이 안 되고 그래서 오히려 충동적으로 했다가 더 큰 일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었고 관계 측면에서도 더 곤란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낫다. 좀 억울하고 내가 당해도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프로세스가 내 마음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선을 넘더라도 우선 그 순간에 인식도 안 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 인식이 되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선을 넘는 게 물론 경계를 침범하는 거지만 경계를 침범하는 게 반드시 악의로 나를 공격하고 나를 흔들기 위해서만 침범하는 게 아닌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근데 역시 나의 기본적인 마음이 나의 경계를 넘어오는 것은 나를 공격하기 위함이다. 넘어와서 뭔가 단점을 찾아내서 약점을 잡아서 나중에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함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가득할 때에는 경계를 좀 넘어오는 느낌이 굉장히 불편하고요. 불편하면 오히려 그걸 잘 이렇게 쳐내면 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격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내 감정 조절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더 큰 감정의 소용돌이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냥 대충 얼버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자존감의 또 하나의 요인인 자기 안정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자기 안정감. 내가 안전하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항상 방어해야 되고 긴장해야 된다라는 느낌이 아닌 그냥 안전한 느낌. 이 세상은 그냥 살기 괜찮은 느낌. 그런 느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만 이게 또 가능해요. 그렇지 않고 이 안정감이 없을 때는 항상 경계태세. 사방에 적이 있고 선을 넘어온다는 것은 곧 나에 대한 도전이고 공격이고 이런 식으로 내가 자동적으로 인식이 될 때에는 약간의 선 넘는 얘기나 그런 뉘앙스만 느껴도 감정이 격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선을 넘어올 때 그걸 내가 대처를 제대로 못해서 나중에 후회하고 곤란해지고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 역시도 문제가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게 관여가 돼요. 내가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거, 그 다음에 관계적인 측면에서 안정감이 없어서 너무 지나치게 경계 태세로 방어를 하고 역공격을 하다 보면 상대방은 오히려 처음에는 그럴 의도가 없었지만 더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이런 반응은 일반적이지 않다.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거리를 두거나 또는 그런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더 소외되고 결국에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난 조절을 잘 못해 또는 안전하지 않아 이런 느낌이 더 강화되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 넘는 사람에 대한 대처법 뭘 해야 되냐 아무리 많은 어떤 대처 방식을 내가 외우고 습득한다 하더라도 그게 잘 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내가 잘 차근차근 점검하고 그거를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정 조절이라는 거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채널에서 감정 조절과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올렸죠. 제일 중요한 먹고 자고 운동하고 이게 신체적인 관리를 통한 멘탈 관리의 기본이다 이 얘기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독립적인 자기를 잘 관리하는 것 특히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게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게 역시 내 마음속에서 쌓이기 때문에 욱 하고 올라오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걸로 이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사수해야 되는 거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팁인 거죠. 그래서 자기 조절관과 관련된 부분은 지난 영상들을 많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자기 안정감이라는 관계를 통한 안전한 느낌을 경험하는 것 역시 이미 과거의 수많은 관계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습니다. 우선은 내가 인식을 해야 돼요. 아, 내가 그렇게 안전한 느낌이 별로 없구나. 어떻게 하면 안전한 느낌을 경험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의 가족 안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남편이 있을 수 있고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참 아쉽게도 아이를 키우고 힘들어지면 더 고립이 돼요. 원래는 내 편인 것 같았던 느낌을 주는 배우자도 내 편이 아닌 느낌, 오히려 나를 비난하는 느낌 쪽으로 자꾸 경험이 되고요. 아이들 역시도 어릴 때는 나를 많이 생각하는 느낌이 있지만 점점 자라면서 자기만 하는 것 같고, 나의 이런 노고나 이런 것들을 몰라주는 것 같고, 그래서 더 고립되는 느낌을 받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가족 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만 내 마음가짐을 먼저 봐야 돼요. 내가 너무 나도 모르게 힘들어져서 경계심을 가지고 가족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기본적으로 경계심을 가지고 가족을 대할 때는 상대방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경계심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신뢰라는 부분, 가족이라는 부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면은 악순환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또 다른 외부 관계를 통해서 안정감을 획득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지금 엄마들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안정감을 그 관계로 획득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들 날이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관계보다는 내가 원래부터 알던 관계, 예전에 오래된 친구, 차라리 이런 관계가 더 내 안정감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엄마가 되고 나서 원래 친구들과 멀어지거든요. 어떤 거리도 좀 달라질 수가 있고, 환경, 상황이 달라져서 결혼 안 할 수도 있고 아이가 없을 수도 있고 아이 나이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공통점이 점점 없어진다는 느낌 때문에 관계를 점점 소원하게 되게 쉬운데,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형성된 안정감을 관계를 통해서 경험할 일들이 적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그래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오래된 사람이든 가족이든 그런 사람과 끊임없이 관계를 계속 해가는 게 자기 안정감을 키우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게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삶과는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자연스럽게 있다 보면 자존감이 내려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 다른 댓글에서 선생님 말씀대로 내 감정에 대해 잘 알고 나에 대해 단단한 상태일 때는 선 넘는 잽이 날아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1번, 상대방의 선 넘는 질문에 곧이곧대로 대답해준다. 2번, 타격감 1도 없이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수 있다. 실전에서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요. 진짜 내가 멘탈이 강해지고 기가 세진 상태일 때, 기존 세는 실전에서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다. 이런 내용인데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그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1번도 되고 2번도 돼요. 그때그때 상태, 상황에 따라, 또 그 개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 뭘 해도 상관없어요. 지난 영상에서 이런저런 대처들이 오히려 악순환을 일으키는 경우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내 경계를 잘 지키는 사람은 그 모든 대처들을 해도 돼요.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해도 다르게 전달이 됩니다. 인간관계라는 거는 무의식적인 상호작용이라서 똑같은 대응을 해도 뭐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든 곧이곧대로 대답을 해주든 역공격을 하든 자기 경계를 지키는 사람은 그게 티가 나요. 그래서 그 반응을 들은 사람이 조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경계를 좀 세우거나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이거는 무의식적인 영역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나의 기본적인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있는 느낌, 안전한 느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 넘는 사람에 대한 힘든 부분들이 많은 분일수록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많은 책을 보고 유튜브를 보면서 방법들을 터득하고 외우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안 중요해요. 뭘 해도 되는 사람은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거,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자존감을 키우는 것들을 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은 선 넘는 사람에 대처하는 방법, 사실은 방법이라기보다는 근본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미 채널에서 충분히 말씀드린 감정에 대한 부분, 자존감에 대한 부분,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이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다른 영상들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